금리 인상의 종착역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이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가 7%를 돌파했습니다. 결국에는 7.2%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왜 30년이라는 이 모기지 금리가 나왔을까요? 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30년 만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50년 만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5년, 뭐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거의 99% 대출을 이용합니다. 현금을 주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30년 만기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 이후 최고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모기지가 7.2%를 돌파했으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흔들릴 거다,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99%는요 30년 만기에 고정금리를 이용합니다. 고정금리.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가 오르든 말든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국 집값과 한국 집값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이용하죠. 은행에서 고정금리 잘 이용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여러분들 집을 처음에 구매하거나 이럴 때는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뭐 보금자리론 같은 거. 그런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다. 그리고 30년 만기를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든 이게 20%가 되든 30%가 되든 뭐 제로금리가 되든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남편과 집을 샀다고 해요. 2017년 11월에 집을 샀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 당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모기지가 있습니다. 한도. 네, 그래서 이 이율이, 모기지 이율이 3에서 4%였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30년 설정해서 많이 한다고 하죠. 미국에는 대부분 30년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7년에 뭐 이 정도 금리를 주고 샀는데, 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제로금리로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자율 재설정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과의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자율 재설정입니다. 이자율을 재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됐죠. 만약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고정금리를 다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고정금리를 이용합니다. 이 부분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이제 이거를 완전히 다 대환을 하거나 다 갚기 전까지는 이 고정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들 뭐 고정금리에다가 변동금리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변동금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상승이라든가 하락에, 특히 금리 상승에는 위험이 다 노출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고정금리로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승계를 많이 합니다. 승계. 그러니까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이렇게 있죠. 네, 집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A라는 사람한테서 B라는 사람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쓸 겁니다. 양도가 되겠죠. 네, 이 집에 대해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2%로 모기지 금리를 썼다고 그러면은 B라는 사람도 이가 승계될 때, 집을 팔 때 2%를 이 사람이 소득이라든가 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승계가 됩니다. 이 금리 자체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정금리가. 이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상, 집값이 2년 이상 하락한 경우, 300년 동안, 미국 역사 300년이죠. 동안 2년 이상 집값이 하락했던 구간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네, 여러분들이 1929년입니다. 1929년 대공황 때입니다. 대공황 때 2년 이상 집값이 하락했고, 두 번째가 2008년입니다. 2008년, 2007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이 두 국면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집값은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경제 위기죠.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모기지 자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집값이 2배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30년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두 번째 고정금리를 대부분 선호한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여기 있습니다. 이자율 재설정을 한다. 이자율을 재설정한다는
네, 권리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매매를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전의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2%다 그러면 1%다 그러면은 그 금리까지도 승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소유주한테 양도가 될 때 금리까지도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금리의 리스크에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게 집값은 이 변동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파동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미국 같은 집값은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집값은 일본도 집값이 떨어진 경우는 이제 버블 사태 때 1991년도 버블 이후 그 10년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이자를 저리의 이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런 한국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에 이렇게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거짓말의 끝판왕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아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라는 국제 투기 자본의 주인이죠. 연준의 주인인데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부분이 여러분들 동조를 합니까?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다. 자,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 고점이 지났지만 높아. 이 얘기가 또 뭐죠? 인플레의 고점이 지났대요. 근데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의 파월이 추가 금리 인상을 준비됐다고 얘기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워딩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인플레 목표치가 2%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인플레 목표치를 2%, 기존에는 3%였습니다. 근데 그런데 또 말이 바뀌었죠. 2%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들이 이게 왜 거짓말인지를 제가 이유를 맞박을 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의 연준에서 파월이 금리를 최초로 올렸던 시기가 2022년도 3월입니다. 2022년도 3월 달에요. 물가 상승률이 8.5%에 도달했을 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 금리를 안 올렸죠. 여러분들 8.5%가 자기들의 목표치가 2%예요. 아까도 2%라고 그랬죠. 인플레 목표치가. 근데 8.5%가 올라가면서까지 금리를 안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넌센스가 되는 겁니다. 넌센스. 그래서 뭐 금리가 지금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면서 거짓말을 막 둘러대면서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3%예요. 그래서 7월달 같은 경우는 3.2%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이 말하는 2%라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핑계죠, 핑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하락을 시켜놓고 연준의 뒤에 있는 투기 자본들이 자산 매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이 이유, 그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2% 목표치가. 그리고 지금의 물가 상승률 3%나 3.2%를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자재 주로 많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급망이 다 깨진 거예요. 전 세계 공급망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에서 지금 2%까지 물가를 낮추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연준에서 말하는 2% 물가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지 가능한 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많은 고용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반도체가 있겠죠. 네,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장에 엄청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고용시장이죠. 그리고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공장이 이렇게 막 한국에서 미국의 공장을 이렇게 많이 지어주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은 고용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죠. 자, 그 짓을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또 5, 6조 원 투자해서 또 공장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고 일손이 부족한 정도로 자,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한국에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금을. 당연한 얘기죠. 자, 사람들은 부족하고 일손은 부족하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거. 전 세계 돈들과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2%라는 건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이유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관세입니다. 관세. 왜 관세?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어떤 관세입니까? 보복 관세죠. 자, 이 보복 관세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은 저가 상품들입니다. 저가 제품.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수입해서 어떻게?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에는 임금이 비싸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제품 같은 경우는 비싸고, 대신 싼 제품들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제품값이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품값 가격이.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2% 물가를 맞춥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물가를 3%는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그러면은 아까도 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파월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인플레 고점 지났지만 추가 금리 인상 준비한다. 이 말이 뭐죠?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파월이 생각하는 것은 딱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 오로지 이 이유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자산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자산 매입. 어떻게? 투기자본들이 저가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억지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자산시장 폭락이라고. 근데 폭락을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너무 일찍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아먹을 때까지 금리를 안 올렸죠. 이 사람들이, 투기자본들이 지금은 자산 매입이 끝날 때까지, 아까도 물가도 보셨지만 이 자산 매입이 끝날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이 지금 투기 자본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왜 미국의 집값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왜 이렇게 미국의 집값은 견조한가? 그 부분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30년 만기에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자율 재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금리가 뭐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이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새 집을 살 때 계약을 하더라도 금리가 제로금리가 하게 되면은 또 이자율 재설정을 할 수 있고, 고정금리로. 그 다음에 매매로 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전 집주인의 저렴한 고정금리를 B라는 사람이 매입할 때는 그 이자가 승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집값은 아무리 많이 금리가 올라도 고정금리의 저리로 이용한 30년 만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한국처럼 변동금리를 많이 쓰는 한국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